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강연을 맡은 영화평론가 유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단법인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이 주최하고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가 주관하는 비평기획 영화를 말하다의 4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지난주까지 이승민, 이한범, 김병규 평론가님에 이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보신 두 편의 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두 편의 영화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오늘 보신 작품, 그러니까 명성 6일의 기록이라고 하는 김동원 감독님의 작품을 매개로 해서 이제 김동원 감독님 작품의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주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강의 전에 이제 공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행동에서 담론으로 느리게 배우는 사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붙였습니다. 이제 오늘 두 편의 영화를 보셨는데요. 하나는 앞서 보신 거는 1984년에 제작된 서울영화집단의 수리세라는 영화이고, 이 작품의 연출자는 2016년에 1급 기밀 촬영 직후에 갑자기 작고하신 홍기성 감독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보신 영화는 1997년에 발표된 명성 6일의 기록이고, 푸른 영상의 김동원 감독님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두 분 모두 1980년대 이후에 한국 독립영화 형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개인적으로 회고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홍기성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1992년 작품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라는 영화는 제가 처음으로 본 독립영화라고 들으면서 봤던 첫 영화가 이 영화였고, 김동원 감독님의 1988년 작품 상계동 올림픽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본 한국의 독립 다큐멘터리였어요. 두 편 모두 대학교 초년생 시절에 되게 비슷한 시기에 보게 됐었는데요. 홍기성 감독님이나 김동원 감독님 두 분 모두 만나서 이따금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독님들의 비사라거나 오랫동안 활동해 오면서 제가 겪은 감독님에 대한 얘기 이런 건 전혀 들려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보신 영화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 시기, 1980년대 특히 60 항쟁과 같은 시기, 이제 시기적으로도 한편으로 저는 저런 투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도 아니에요. 근데 좀 묘하게 걸쳐 있어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 투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무용담은 졸업할 때까지 들어야 했던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경험은 없지만 저 무용담은 가끔은 지겹다고 생각될 정도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정도의 세대이고,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 그런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 운동 세대라고 불리는 시기에 같이 활동하셨던 다른 감독님들이나 어떤 영화인들, 평론가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하고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디까지나 제가 본 이 두 감독님들의 영화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네, 두 편의 영화를 나란히 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왜 이렇게 두 편을 한 자리에서 상영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보시면서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영화를 보시는 동안 여러분들 나름대로 짐작하신 바가 있으시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편의 작품을 고르면서 떠올려 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배포된 리플렛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유를 밝혀두기는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김동원 감독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유를 좀 상세하게 밝히는 게 주 내용이 되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 거는 물론 이 주에 지금 나오고 있는 대로 느리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이 표현 자체는 토머스 핀천의 소설집 제목에서 따온 거고 원어로는 그 슬로우 러너가 되죠. 물론 이제 뭐 토머스 핀천과 홍기선 감독이나 김동원 감독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강연의 주제에 걸맞은 제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보기에 따라서 꽤 무례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보다 먼저 떠올렸던 표현은 게으른 사람의 교훈이었는데 그 아까 잠깐 들었는데 김동원 감독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무례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제 본인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뜻으로 쓴 건지는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도 큰 상관은 없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김동원 감독님이 인터뷰 같은 데서도 종종 하시는 얘기고 오늘 제가 말하는 내용과도 관련돼 있지만 영화를 보면 그 말이 꼭 거짓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로 이 느리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뭐 홍기선 감독이나 김동원 감독이 뭐 머리가 둔하고 그래서 느리게 배우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쓴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건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이제 그 리플릿 같은 데 쓴 소개글에서 저는 느리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끝나버린 후에야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 혹은 현장에 있지만 그 현장에 있는 당시에는 상황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홍기선 감독의 수리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그 수리세를 현물로 납부하는 투쟁을 벌였던 전남 구례의 농민들과 함께 만든 작품인데 그 영화에도 나오고 있지만 작품이 만들어질 당시에 투쟁은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진 자료하고 그 농민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대보름놀이 모습을 기록한 영상을 통해서 그때 실제로 기록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 수세 현물 납부 투쟁을 이런 사진, 인터뷰, 대보름놀이 영상을 통해서 재구성하고 있는 작품이죠. 이제 홍기선 감독님 자신은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바로는 자기가 이제 현장을 놓쳐서 재구성해서 만든 거라 작품이 좀 그렇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도 이 작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억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제 홍기선 감독님 회고전을 한번 준비하면서 장단편을 모아서 상영을 하는데 그때 이 작품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은 도저히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작품이라 필름을 내줄 수 없다라고 하셨었는데 다행히 2008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이태원 살인 사건 만드실 무렵 그 조금 뒤에 영상자료원에 이제 그 8mm 원본 필름을 기증을 하셨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재작년에 그 부천영화제랑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복원되어서 오늘과 같은 판본으로 이제 상영이 돼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본 거는 뭐 홍기선 감독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알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게 못 만들었다는 뜻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작품인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 80년대 한국 다큐멘터리사에서 이 작품에 그 수리세라고 하는 작품이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좀 간과되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당시에 본 영화인들이나 평론가들, 감독들이 있고 그분들의 인터뷰 같은 게 남아 있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보기 전에 대부분 이 작품에 대한 소개는 그런 걸 통해서만 접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뭐 약간 뭐 아직 서울 영화집단의 초기작이라 약간 습작에 가깝다거나 실패했다거나 이제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은 이게 재연 다큐멘터리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보기 전에는 정말 이게 그 요즘에 뭐 텔레비전이나 그런 데서도 흔히 퍼진 그 재연 방식, 그 뭐 배우들을 동원해 가지고 당시 그 물론 수리세에도 그 일부 있습니다. 경운기 몰고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이 나가면서 실제 투쟁에서 그 공무원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았던 광경을 일부
재연하는 부분이 있지만 영화 전체적으로는 재연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그런 다큐멘터리인가 보다라고 오해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좀 다시 많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제 이 수리세 같은 경우에 느리게 배우는 사람의 의미가 그 현장에 있지 못했던 느리게 도착했던 사람이란 뜻이라면 오늘 강연의 맥락에서 느리게 배우는 사람 슬로우 러너라고 하는 거에 보다 중요한 의미는 그 현장에 있지만 상황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고 느끼는 사람 그래서 그거를 당장 영화화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심하게 기록하지 못하거나 그거를 적절하게 구성하지 못하는 근데 못한다기보다 이 못하는 상황 자체가 이 다큐멘터리스트의 어떤 그 충실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김동원 감독님의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 오늘 보신 명성 이 투쟁이 있을 당시에 현장에 계셨는데 마침 카메라가 고장나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한 다큐멘터리스트라면 카메라를 고치러 가는 게 맞는데 또 여기 현장을 떠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카메라를 못 고쳐서 기록을 못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신 작품의 상당수의 영상들이 사실은 다른 분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되었던 영상들을 가지고 편집해서 만든 작품인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단지 김동원 감독님의 뭐 카메라가 마침 작동이 안 돼서 그랬다 이런 거보다 사실은 카메라를 들고 찍었다고 해도 이분은 1987년에 이 작품을 찍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감독님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계동 올림픽 이후 최근에 만드신 내 친구 정의로라는 작품까지를 볼 때 그 이분이 어떤 상황에 접근하는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고려할 때 명성에 관한 영화를 그 바로 직후 당대에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현장에 있지만 상황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고 느끼는 사람 이런 특징은 오늘 보신 작품을 포함해서 김동원 감독의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를 가로지르는 어떤 작가적인 주체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쩌면 이런 주장은 이제 김동원 감독을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액티비즘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인물로 간주하는 통념하고는 상충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액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의 현장성, 액츄얼리티라고 하는 것과 맞부딪혀서 그 현장성에 상황에 개입, 인터벤션 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건데 액티비즘이라고 하는 거는요. 근데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에서 감지되는 작가적인 주체, 어떤 신중한 망설임의 주체는 즉각적인 동조, 지지, 연대 등을 요청하는 상황하고 맞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는 20세기 후반의 한국 현대사라는 상황과 맞부딪혔을 때 항상 그 느림의 태도하고 긴급함, 이머전시의 요청 사이에 간극이 만들어낸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양식을 보여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그 작가적 주체의 느림의 태도랑 그 상황이 주는 이머전시, 긴급함의 요청 사이에 간극이 있었고 그 간극 사이에서 대처하는 방식들이 오늘날까지의 김동원 감독님의 작품들에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점에서 오히려 김동원 감독님의 대표작으로 남아있는 상계동 올림픽은 대단히 이례적인 작품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긴급함의 요청에 이 느림의 주체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은 생각해 보면 김동원 감독님의 이후의 작업에서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이례적으로 남은 어떤 그 기민함, 신속함, 상계동 올림픽에서의 그 태도가 그 최근에 만든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시 이 느리게 배우는 사람의 어떤 태도로 재기입되는 과정들을 한번 오늘 또 얘기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통념과는 달리 김동원 감독님의 영화들을 실제로 보고 있으면 상황의 현장성에 개입하는 액티비즘의 영화들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곤란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동원 감독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명성 그 6일의 기록이나 송환 같은 작품들에서 긴급함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느린 주체가 그려내는 어떤 영화적 담론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에서 감지되는 작가적인 주체의 특징하고 관련해서 2001년에 발표된 한 사람이라고 하는 50분짜리 중편 다큐멘터리에는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은 2000년에 작고하신 서 로베르토 신부에 대한 추모 다큐멘터리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 보신 작품이나 송환이라든지 상계동 올림픽과 같은 작품들에 비해서 좀 덜 얘기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많은 김동원 감독님의 작품들처럼 의뢰를 받아 제작된 작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작품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얘기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작품에는 대단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많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부분은 김동원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과 관련해서 볼 때마다 대단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짧은데요. 먼저 해당 부분의 영상 클립을 잠깐 보고 나서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들이 총각에서 돌아와 우리 마루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새끼들이 좀 자르면 통지에서 똥 쌀 때 몸을 틀려 밑에 마루로 똥을 쌉니다. 배우는지 혹은 본능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합니다. 요새는 다 출가하여 2마리만 남아 집을 마루 안에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준 똥을 매일 지어야 하는 것을 빼면 별 지정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우리가 밥상 놓고 먹는 자리 바로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새들이 볏짚과 흙으로 기초도를 지어놓으면 매일 밤 우리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헐고 있습니다. 상계동에서 청경들이 피널하우스를 헐던 것이 생각납니다. 제비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계동 철거민처럼 마침내는 할 수 없이 우리 집에서 나갈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부분은 생전에 서 로베르토 신부님이 카톨릭 잡지 참사람 되어에 연재하시던 칼럼에 실린 기고하신 수필 하나를 내레이션으로 낭독해서 들려주면서 이제 수필의 내용에 맞게 영상을 편집해 넣은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김동원 감독님이 1988년에 내놓은 88 올림픽을 맞이해서 도시 미관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벌인 빈민촌 강제 철거에 맞서 싸운 상계동 주민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상계동 올림픽과 연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영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한 사람의 이 수필이 낭독되는 부분은 김동원 감독 다큐멘터리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특징들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대단히 흥미로운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보신 1분 조금 넘는 이 영상 하나를 설명하는 걸로 시작해서 끝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일단 현실의 현장성이라고 하는 게 주는 충격의 진짜 의미가 항상 사후적으로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주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주체는 여기서는 마루 위에 집 짓고 밥 먹는 자리에 똥을 싸대는 제비들을 쫓아내려고 하면서 문득 상계동 철거민들을 떠올리고 씁쓸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서 로베르토 신부죠. 이제 제비들과의 일화를 통해서 이 신부님은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빈자와 약자에 대해 표명하는 연대라는 걸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재정립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수필의 내용에서는. 근데 이제 이 서 로베르토 신부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이 주체는 한편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듯이 김동원 감독님 자신처럼 비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보신 명성 그 6일의 기록이라고 하는 영화가 1987년 6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내일이죠. 그 6월 10일에 시작되었던 명동성당 투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서 그 의미를 되묻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아셨을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의 이 부분에서는 그 되물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상계동 철거라는 사건뿐 아니라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영화이기도 해요. 이제 김동원 감독의 작업에서 상계동의 철거라고 하는 사건과 상계동 올림픽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묻고 또 묻는다라고 하는 거는 2017년에 개봉되었던 그 최근작인 내 친구 정의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반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계동 올림픽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작품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김동원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작품이라고 이제 보는 편인데요. 그건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에요. 이 작품은 상계동 주민들이 철거 정책으로 집을 잃고 명동성당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부천의 고속도로변에 새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신속하게 기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기민함을 김동원 감독의 이후 작품들 속에서 감지하는 거는 대단히 힘든 일이고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물론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계동 올림픽 이후에 내놓은 벼랑에 선 도시빈민이라든지 행당동 사람들이라든지 행당동 사람들의 속편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세상 등에서도 다큐멘터리로서의 기민함이 감지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런 작품들에서는 현장에서 함께 하고 그 기록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기민함이 감지되지 않느냐. 근데 절대 다큐멘터리스트 김동원은 오가와 신스케가 아닙니다. 그리고 빈민들, 도시빈민들을 다룬 벼랑에 선 도시빈민이나 행당동 사람들 연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향상의 어떤 동조, 기민함, 그리고 액티비즘 이런 외향과는 좀 다르게 상계동 올림픽이라고 하는 영화가 느린 주체에게 갑자기 가한 어떤 타격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작품들이라고 보거든요. 가령 이제 김동원 감독님 자신은 이거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상계동 올림픽을 만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포크레인을 앞세워 집을 부수는 빨간 모자를 쓴 철거 깡패들, 그 포크레인 밑으로 몸을 던져 철거를 막으려는 주민들,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아이들, 처음 후들거리는 다리로 멀찌감치 떨어져 그 장면들을 찍고 있었던 나의 카메라는 어느새 철거 깡패들 코앞에 와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새 상황이 눈앞에 다가와 버린 혹은 상황에 다가가 버린 건데요. 당시 이제 김동원 감독님은 이처럼 갑자기 어느새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신속하게 기록해서 상계동 올림픽 이전에 상계동 철거 1부와 2부라는 제목의 영상물로 만들어 이제 대학가 등에 배포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속함은 김동원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성향하고 충돌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성향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떤 맥락이나 구조 내에서 파악하지 못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성향이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감독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감독님의 개인적 성향을 전혀 모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감독님의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이 작품들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김동원 감독의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작가적 주체의 성향은
이게 왜 이렇게 다가왔지? 이걸 둘러싸고 있는 건 뭐지?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심적인 지지가 가긴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계속 되묻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적인 주체인데 놀랍게도 이 지적인 주체가 영화적으로 일견 굉장히 소박해 보이는 다큐멘터리들 안에 그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단히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상계동 올림픽을 만들 당시에 김동원 감독은 사태의 긴급함이라고 하는 걸 존중하면서 자신의 성향을 얼마간 뒤로 물리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선택은 김동원의 이후 작업에서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명성 그 6일의 기록을 보시면서 이것은 그때 그 일의 의미는 무엇이었나, 어떠한 결정의 귀결을 알게 된 지금에도 그 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되묻는 방법론적인 회의의 주체라 할 만한 것이다라는 걸 감지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을 당시에는 함께 고려하지 못했던 다른 상황과 함께 나란히 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상황 안에 다른 상황을 기입하고 상황에 맥락을 기입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의뢰를 받아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유독 김동원 감독님의 인물 다큐멘터리들이 항상 사후, 이제 어떨 때는 일이 일어난 이후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서 로베르토 신부님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있고 내 친구 정의루라고 하는 그 정의루 신부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문익환 목사에 관한 다큐, 모두 이제 이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였고, 송환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종종 얘기되었던 게 그 장기수, 그 북한으로 송환된 장기수 선생님들과 십수년을 함께한 다큐멘터리스트의 충실한 기록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오늘의 강연의 맥락에서 말을 바꾸면 15년이나 같이 있었는데도 영화를 찍지 못했던 게으른 다큐멘터리스트의 마침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분들과 함께했지만 이분들의 지금 이것에 어떤 의미와 맥락을 부여줄 수 있는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작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그 작업에서는 송환이라고 하는 작업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은 뭐 김동원 감독님이 뭐 가톨릭 계열의 그 문화 안에 있었다거나 그런 분들과 친교를 나누어서 영화에 가톨리시즘의 흔적이 있다 이런 것들 보다는 오히려 어떤 상황, 어떤 인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묵시록적인 종결, 결말, 때로는 어떤 파국이라고 하는 순간이 도래할 바로 그 순간에만 인지된다라고 하는 요게 사실은 김동원 감독의 가장 어떤 가톨리시즘적인 측면이 느껴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느림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방금 그 어떤 상황을 당시에는 함께 고려하지 못했던 다른 상황과 함께 나란히 두고 생각해보고 상황에 다른 상황을 기입하고 상황의 맥락을 기입하는 일이 김동원의 다큐멘터리에서 보인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기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상황 안에 무언가를 써서 넣는 거죠. 인스크라이브 하는 거죠. 만일 김동원 감독의 영화를 액티비즘의 영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과 대면했을 때 그것에 개입한다는 행동가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의 맥락을 계속해서 기입하고 재기입하는 담론적인 인스크라이버라는 의미에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김동원 감독을 개입의 액티비즘이 아니라 일종의 기입의 액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는 다큐멘터리스트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해요.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기입은 물론 담론적인 기입이고 이런 담론적인 기입은 항상 이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말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말이 많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말이라고 하는 게 주로 맥락을 추론하고 관객에게 그 무언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는 하죠. 근데 여하간 김동원 감독의 영화에서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차지하는 중요성 혹은 말이라고 하는 게 차지하는 중요성이 내 친구 정의루에 이르기까지도 결코 약화된 적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동적이고 설명적인 효과를 노린 구태의연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추론의 인간에게 말의 힘이라는 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종종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에서의 그 말의 활용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내레이션의 활용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되는 것 혹은 뭐 반문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말이 그 폭넓게 활용되는 거는 그 선택일 수 있는데 왜 뭐 고다르나 태양 없이의 크리스마스 것처럼 좀 더 시적인 내레이션이 아니라 오늘 명성 그 6일의 기록에서도 보신 것처럼 때로는 선동적이고 굉장히 설명적으로 느껴지는 내레이션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송환처럼 매우 개인적인 내레이션이 활용된 영화에서도 김동원 감독은 말의 소박함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한편으로는 또 오해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서 로베르토 신부의 수필이 낭독되는 영상은 그 말의 소박함이 김동원의 정치적 미학에서 차지한 의미에 대해 단서를 제공해 준다 할 수 있는데요. 잠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뒷부분에 다시 얘기를 드릴 건데요. 김동원 감독에 대한 평을 읽을 때 흥미롭게 보다가도 제가 불편함을 항상 느끼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동원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논하고 이분을 상찬하는 평자들은 그 방식이 종종 형식적인 측면에서 모욕하면서 김동원 감독을 상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뭐 때로 여기에서 김동원은 미학을 포기하고라도 사람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여러 번 보던 뭐 듣던 얘기인데요. 혹은 김동원에게 배워야 할 점은 형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다. 이분은 다큐멘터리스트가 아니라 진짜 종교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 카메라를 든 종교인으로 다만 성당도 없고 절도 없는 종교인으로 김동원 감독을 다루면 되고 한국의 이교 단체의 뭐 작은 그 수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다큐멘터리스트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거든요. 김동원은 여기에서 뭐 이 다큐멘터리 이 부분에서 형식을 포기하고 사람에게 다가간다든가 김동원 감독의 작품을 보고 이분에게서는 형식을 배울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배워야 된다. 이거는 대단히 모욕적인 방식으로 어떤 작가를 상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동원 감독의 영화에서 말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이 말의 소박함과 더불어서 외견상 그렇게 보이는 어떤 영화적 형식의 소박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불충분함이나 결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분의 어떤 영화나 세계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완벽하게 조응한 하나의 철저한 귀결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모욕하는 방식으로 김동원 감독을 상찬한다면,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게 형식이 아니라 태도다.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가톨릭 성인 가운데 하나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말하면서 존중해야 될 거는 그의 복장이나 삶의 양식, 포르마 비타에가 아니라 신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혹은 채식주의자에게 너는 고기를 먹으면서 채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도 비슷한 얘기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형식이
여러분들이 오늘 명성을 보면서도 느꼈고 이후에 몇 가지 다른 클립도 보여주겠지만 이거는 대단히 한편으로는 지적으로 세련된 어떤 정신이 택한 외양상 매우 소박해 보이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형식의 영화들이라는 거예요. 김동원 감독의 영화는. 그게 대단히 흥미롭고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분들에 의해서 좀 적절하게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단호하게 김동원 감독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형식의 작가라고 주장하고 싶은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 형식의 작가라고 말하는 거는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이 형식의 포기가 아니라 형식의 완고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김동원 감독의 영화에서 이제 담론적 기입의 첫 번째 방식으로 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 드렸는데 그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어떤 상황을 다른 상황하고 병치해 보는 겁니다. 보여드린 한 사람의 영상 클립에서 상계동 철거라는 사건과 서 로베르토 신부가 자기 집에 마루에 제비집을 없애려고 하는 일화가 병치되는 것도 그 한 예인데, 특히 여기에서처럼 김동원 감독이 돌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닥뜨리게 되었던 상계동 철거라고 하는 사건의 현장성, 액추얼리티는 내 친구 정의루에 이르기까지 그 현장성의 의미를 두고두고 되묻게 한 실존적인 침입과도 같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계동 때 분명히 김동원 감독은 기민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기민함과 신속함에 대해서 이 느리고 신중한 주체는 생각할 기회를 그때 갖지 못했고 그거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수행을 해냅니다. 근데 결코 똑같은 방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먼저 이제 오늘 명성 그 6일의 기록을 보시고 나서 상계동 올림픽을 다시 보신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실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우리 80여 세대는 명동 성당으로 몰려갔다. 정부는 우리를 쫓아냈지만 하느님만은 쫓아내지 않겠지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다행히 주기경님 등 성당에선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우린 대형 천막 2개를 지어 남자 텐트, 여자 텐트로 나뉘어 살았다. 그날 이후 300여일의 명동 생활은 우리에게 수치스럽고 암담한 생활이었다. 살다 보니 한 평에 1억 원짜리 땅에서 살아본다며 집이 없으니 철거될 불안도 없어 오히려 속 편하다는 농담으로 서로를 위로했지만 명동은 정을 붙일 만한 우리들의 땅이 아니었다. 똑같은 천막 생활이었지만 상계동엔 가정이 있었다. 그러나 명동의 천막엔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던 가정이 파괴된 지 너무 오래였다. 관심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위로와 도움을 받을 때도 고맙다는 마음보단 거짓골 같은 우리 신세가 부끄러울 따름이었고 누군가 천막 안을 희끗희끗 들춰볼 땐 정말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 6월 항쟁 때는 민주화 대열에 한 몫을 할 수 있었지만 매일같이 터지는 최루탄 냄새에 어린 것들이 콜록거리는 것을 볼 때 아무데라도 좋으니 어서 명동을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 상계동 올림픽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상계동 주민들이 그 임시 그 거처를 마련한 그 명동 성당의 풍경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1987년에 명동 성당 농성과 그에 뒤이은 6월 항쟁은
상계동 주민들의 철거 투쟁에서는 하나의 배경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대 한국에서 있었던 전체 투쟁 속에서 상계동 철거라고 하는 사건이 재정이 되는 건 오늘 보신 명성 그 6일의 기록에서예요. 이 작품은 그 상계동 올림픽이 나오고 나서 10여 년이 지나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상계동 올림픽에서 우리로 대표되는 어떤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6월 항쟁 때는 민주화 대열에 한 몫을 할 수 있었지만 매일같이 터지는 최루탄 냄새의 어린 것들이 콜록거리는 것을 볼 때 아무데라도 좋으니 어서 명동을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라는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보신 명성 그 6일의 기록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서 보다 확장된 맥락의 노일 뿐만 아니라 회고적으로 사후적으로 다른 의미도 얻게 됩니다. 이미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병치해서 볼 수 있도록 명성 그 6일의 기록의 해당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응하는 사람들은 당시 명동 성당에서 천막 생활을 하던 상계동 철거민들이었다. 일인가 하나 처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라면을 우리가 밤새도록 끓여댔어요. 하여튼 뭐 라면을 뭐 끓여도 뭐 익지도 않고 물만 끓여가지고 그냥 건져서 먹는 그래도 그냥 그게 빵보다 낫다고 먹고 이제 그다음 이날 이후 철거민 천막은 농성대를 위한 잠자리이자 치료소가 됐고 철거민들은 농성대의 보호자이자 동지가 됐다. 사실 그분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심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고 학생들이 사실 그때 집회 끝나면 집으로 가면 되지만 상계동 철거민 그분들은 끝나고 가도 거기에서 남아서 갈 데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찌 보면 많은 후원, 심적인 후원이 되지 않았나 싶고 한은정 씨는 현재 부천에서 자리를 잡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독한 최루탄 가스와 학생들의 치닫거리에 시달려야 했던 농성기간이 세월이 지난 지금엔 흐뭇하기만 한 추억거리다. 6월 항쟁 때 그래도 우리가 명동에 비록 거지처럼 얻어먹으러 들어간 그런 기분이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이런 그 정말 여기 선언을 받아냈으니까 우리의 힘도 크지 않았는가. 어디 가서 또 좀 자랑할 만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지금 보셨는데 그리고 이 명성에 이어서 또 2001년에 발표된 한 사람에서 서 로베르토 신부의 수필과 그에 수반된 영상을 통해서 상계동 철거라고 하는 사건이 다시 언급되고 재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쯤에서 지적해야 될 거는 상계동 철거라고 하는 사건이 상계동 올림픽에서와 동일한 형식 속에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동 올림픽은 분명 저널리즘적인 개입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 그 6일의 기록에서는 김동원 감독 자신이 촬영한 것은 아닌 푸티지 영상들과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의 인터뷰들 가운데 상계동이 놓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서는 이번에는 그 신부님이 쓴 수필이라고 하는 텍스트와 그거에 맞추어진 영상들 사이에 상계동이 오버랩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영화 상계동 올림픽에서는 전적으로 주변적이었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있었던 한 인물을 중심 인물로 삼은 한 다큐멘터리에서 상계동은 또 한 번 이번에는 언뜻 그것과 무관해 보이기도 하는 것과 유비적으로 병치가 되면서 오늘날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에 대한 사색으로 들어옵니다. 앞서 보여드린 상계동 올림픽 영상에서 이건 상계동 올림픽에서 발췌한 한 부분인데요. 고 김수환 추기경이 명동성당에 임시거처를 마련한 상계동 주민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화면에서 볼 때
김수환 추기경 왼편에 외국인 신부 한 분이 보입니다. 이분은 본명은 존 데일리, 한국식 이름은 정의루인 신부님인데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동원 감독님이 직접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상계동 올림픽을 찍게 된 것도 이분 때문이었다고 해요. 상계동 투쟁 시에 같은 텐트에서 동고동락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7년에 발표된 내 친구 정의로는 바로 이 신부님에 대한 추모의 성격을 띤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김동원 감독님은 정의로 신부의 상계동 시절을 회고하는 편지의 발신인이자 내레이터로 등장합니다. 내 친구 정의로에서 그 상계동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발췌한 두 부분의 영상 클립을 보고 나란히 보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데모 한 번 못 해봤던 제게 철거초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신부님 친구분의 촬영 부탁을 받아 전 상계동 173번지에 계신다는 당신을 찾아갔죠. 당시 감독 지망생이긴 했지만 전 사실 무얼 어떻게 찍어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고 한편으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에 대한 불만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죠. 신부님 첫인상은 대머리에 수염이 잘 어울리는 분이셨고 담배를 문 채 주민들과 섞여 있는 모습도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았죠. 신부님은 제게 하루만 상계동에 더 머물고 뻔하셨고 총각 시절 별 할 일도 없었던 저는 얼떨결에 승낙했죠. 그러나 제가 3년간 신부님과 동침을 하게 되고 30년이 지난 지금 신부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게 될지는 몰랐지요. 언젠가부터 주민들은 모임을 멈췄습니다. 상계동 시절을 기억하기조차 싫어합니다. 물론 세상도 상계동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정윤우 신부님 다큐멘터리 만들잖아. 몰라요.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이제 오래돼버려 그간도 기억력 없는 사람이 더 없지. 아이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 아 잊어버리고 몰라. 기억력이 하나도 없어. 나는 지나간 얘기 다 생각 안 나. 난 되새기고 싶지 않아요. 가슴 아파서. 그 사연은 진짜 말을 하면 이루 말하고. 이제 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전화 드릴게요. 정의류하고 함께 했던 그 정의롭다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거지. 내면에 있는 게. 그걸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던, 이제는 지워버리자. 다. 생각 자체가 그냥 생각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의 그렇게 고통을 통하고 삶을 통해서 이루어왔던 이것 가지고 남은 생을 좀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이 기억을 금하는 건 아닐까요? 가난한 동네는 다 사라졌고 가난은 더 무섭고 부끄러운 것이 돼버렸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진다는 말은 헛소리처럼 들리고 자본과 권력은 빈부의 골을 더 깊이 파고 있습니다. 청도빈의 젊은이들은 찾아볼 수 없고 진한 공동체란 낯선 단어처럼 들립니다. 신부님은 여전히 가난뱅이들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상처받은 이들이 앞장서 싸워야만 하는 이 현실은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왜 그 싸움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맡겨버리는가? 왜 그 사람들만이 이 나라를 위한 싸움 해야 되느냐? 얻어맞고 다치고 죽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된다면은 저나 여러분들께서 그 덕을 볼 건데. 김동원 감독님의 다큐멘터리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갖는 힘이나 의미를 생각하면
사실 지금 보여드린 부분은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구석이 있는 클립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보신 명성 그 6일의 기록에서 상계동 철거민 중에 한 분이었던 안은정 씨가 밤새도록 라면을 끓여서 농성 중인 시위대에게 제공했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정의루에서 우리는 회식이 끝난 뒤에 텅 빈 테이블만 보이는 가운데 정의루 신부에 대해서도 상계동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인터뷰를 거부하는 상계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내 친구 정의루에서 정말 이상한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1988년에 철거나 2009년 용산 남일당에서의 참사의 흔적은 조금도 찾을 수 없는 현재의 상계동과 용산의 풍경이 보이고, 이어서 바다 위에서 건져 올린 세월호 선체를 찍은 영상이 이어집니다. 30여 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재맥락화되고 다른 상황하고 접속되고 재기입되었던 긍정의 힘으로서의 상계동이 이제 여기서 어떤 파국, 카타스트로프라고 할 만한 상황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겹쳐져요. 그래서 처음 이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도 되게 좀 놀란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체가 보이는 영상 위로 공동체의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에 대한 김동원 감독 자신의 물음이, 그리고 그에 뒤이어서 고 정의루 신부의 일갈이 차례로 들려옵니다. 물론 시간적 순서로는 정의루 신부님의 말이 먼저고 김동원 감독님은 사후에 신부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 중이니까 그게 나중이지만, 여기서 두 사람의 말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김동원 감독님의 영화에서 담론적인 기입의 두 번째 방식이라고 말씀드린 어떤 상황을 다른 상황하고 병치해 보는 방식의 예를 다른 여러 가지 예도 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김동원 감독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상계동 철거 사건과 상계동 올림픽이라고 하는 작품이 거듭해서 다른 작품에서 다시 기입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상계동 올림픽 이후에 김동원 감독은 1990년에 벼랑에 선 도시빈민, 1994년에 행당동 사람들, 1999년에 행당동 사람들 2, 또 하나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도시 빈민들과 이들의 대안적인 공동체에 대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명성은 그 사이에서 이제 나온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빈민들에 대한 작업들 또한 상계동 철거, 이 작업들 자체에 상계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 구조 안에 기입되었다라기보다 이런 벼랑에 선 도시빈민, 행당동 사람들 연작을 만든다고 하는 과정이 이번에는 상계동 때처럼 신부님의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갑자기 다가와 버리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철거가, 그런 현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그 상황을 자기의 실존 안에서 재기입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작업들 또한 상계동 철거 현장에서 당혹스럽게 맞닥뜨린 어떤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사후적으로 그 경험을 리플레이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다큐멘터리들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한편으로 그거를 오늘 보신 명성이나 내 친구 정의로나 이런 작업들 안에 또 재기입해 넣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경험의 의미를 계속해서 다른 양식으로 반추해는 다큐멘터리스트의 어떤 집요함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계동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김동원 감독이 경험한 것의 의미, 그 본인도 어쩌면 30년이 넘게 묻고 또 묻고 있는 거를 제가 혹은 우리가 여기서 그건 이거였다라고 말하는 건 완전 터무니없는 일일 거고요. 다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경험이 분명히 역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하고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거는 보기 싫은 것, 추한 것, 감추고 싶은 걸 지워버리고 폐지하는 작업에 저항하는 것이고요. 30여 년 전에 김동원 감독에게 그것은 88 올림픽에 맞춘 상계동의 철거라는 사건으로 경험됐던 거죠. 그리고 그 삭제와 폐지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싹튼 공동체라고 하는 거에 가능성도 봤던 것이겠고요. 아마도 이런 그 이야기들은 국내에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원제는 패러다이스 빌트 인 헬, 지옥에 세워진 낙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리베카 솔릿의 표현을 빌리면 어쩌면 그런 경험에서 김동원 감독이 본 것은 일종의 재난 유토피아, 디제스터 유토피아라고 할 만한 것이에요. 근데 내 친구 정의로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작품은 용산과 세월호 이후에 재난과 파국은 있는데 유토피아의 가능성은 봉쇄되어 버린 것 같은 시기에 상계동이라고 하는 재난 유토피아의 의미를 다시 묻는 작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김동원 감독을 사로잡은 역사라고 하는 것, 혹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어쩌면 상계동이라고 하는 경험이, 그리고 그 이후에 다큐멘터리가 김동원 감독에게 준 경험에서 뭐 공유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역사나 공동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큐멘터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상은. 만일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게 카메라 앞에 놓인 인물과 사건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장르라고 이해한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도 카메라를 통해 기록될 수 없어요. 뭐 이제는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됐고 이제 기념식도 하고 있는 저 1987년에 저 항쟁조차도 카메라에 기록된 것 자체는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 뿐입니다.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도 모여있는 사람들을 찍은 건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함께 웃으면서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함께 모여서 춤추는 광경의 행복함을 강조하는 걸로 공동체의 가능성을 봤다고 하는 다큐멘터리스트가 있다면 굉장히 피상적인 사람이겠지만 김동원 감독은 그런 다큐멘터리스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계동이라고 하는 경험이 역사와 공동체라고 하는 걸로 이끌었지만 문제는 이런 그 대상에 접근하기로 도구로서 선택한 카메라는 절대로 역사나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찍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역사나 공동체라고 하는 대상은 분명 일종의 관념적 대상이에요. 근데 단지 관념으로만 그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념적 대상이지만 역사나 공동체는 분명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상계동의 주민들이나 명동성당에 모였던 시위대들에게 올림픽이 계기가 된 한국 사회의 정비나 혹은 반민주적 호언이 그저 관념적인 대상만은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분명 역사나 공동체는 물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용하기는 하는데 그 자체를 찍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역사나 공동체 같은 대상의 특징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대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이는 걸 찍고 들리는 걸 녹음한 후에 이것들의 특정한 배치를 통해서 그러한 대상들을 감지하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계동의 그 사건 혹은 상계동을 찍은 그 부티지들은 한편으로 처음에는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영화에서 만났지만 그 이후의 작업들에서는 다른 사건들과 만나면서 뭔가 역사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려내야 되고
한 사람에서 또 그려내고, 근데 내 친구 정의루에서는 조금 불길하게까지 느껴지는 건 이 푸티지를 혹은 상계동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어떤 상황하고 병치해야, 어떤 상황에 기입해야 역사나 공동체라고 하는 물질적이면서 관념적인 대상을 환기시킬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친구 정의루의 되게 충격적인 점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있어서 역사나 공동체 같은 관념적이면서 물질적인 대상은 시청각적으로 포착된 것에 기입과 재기입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의미라고 하는 건 항상 사후적으로만 드러나고 그 의미는 또 사후에 재의미화됩니다. 김동원 감독이 이런 작업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부분적이지만 일부는 감지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동원 감독은 혹은 김동원 감독의 작품 전에 보여드린 수리세의 홍기선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1980년대 영화 운동 세대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역사나 공동체 같은 대상들은 무언가를 찍은 거와 그것과 바로 옆에 놓이진 않았지만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붙여놨을 때만 환기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병치나 기입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나치게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 사이에 은유적, 유추적 병치에는 좀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세 같은 경우는 분명 본인이 촬영하는 걸 놓친 그 수세 현물납부 투쟁을 재구성해야 되지만 그 재구성을 할 때 그 투쟁과 관련된 비유로서 끌어들이는 거는 결국 그 투쟁을 했던 농민들의 대보름놀이 장면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는 매개가 농민들, 불의 농민들이라고 하는 매개가 있는 상태에서만 은유적으로 병치돼요. 근데 이거는 김동원 감독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 사이에 은유적이거나 유추적 병치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데 오히려 피해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합니다. 근데 오늘 보신 명성 그 6일의 기록에서 상계동이라고 하는 사건과 1987년에 항쟁이 병치되는 건 그들이 어느 특정한 시간에 명동성당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본 내 친구 정의루의 해당 부분에서 우리는 상계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돌연 시공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세월호하고 병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식의 병치를 보면서 이게 무엇이 색다르단 말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게 이러한 병치를 스타일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냥 이런저런 다큐멘터리들에서 요즘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여느 방식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매개,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것들 간의 병치는 오늘날 에세이적이라고 불리는 영상작업이나 영화들에서 아주 낯선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유행하는 스타일이 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고요. 이제 때로는 심한 경우에 곧바로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것들을 나란히 두고는 태평하게 저는 관객의 해석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무책임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요즘에 만들어지는 일부 미학적 에세이 영화들의 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방임의 에세이들은 최악의 경우에 이런 식의 연관에 기답니다. 오늘 보름 달이 뜨니 달리고 싶은 기분이다. 그런데 제가 김동원 감독에게 이 달을 굳이 떠올린 거는 이 작품이 시네마 달이 배급하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김동원 감독에게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내 친구 정의루에서 상계동이나 세월호의 병치라고 하는 게 에세이적 스타일을 실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라 역사와 공동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동시에 관념적인 대상에 다가가기 위한
오랜 방법론과 재기입의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세이라고 하는 게 작품에 작가적인 서명을 새겨넣기 위한 스타일이 아니라 자신을 끌어당기는 어떤 물질적이고 동시에 관념적인 대상에 접근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하는 불가피한 방법 혹은 방법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이거야말로 김동원이라고 하는 느리게 배우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김동원 감독은 어떤 의미에서도 동시대적 의미에서의 에세이적인 작가라고는 할 수가 없는 분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김동원 감독이 무언가 동시대적 미학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원 감독의 영화들 하나씩 보다 보면 이 다큐멘터리스트는 외향상, 짐짓 소박한 외향을 띠고 있지만 실은 면밀히 여러 다큐멘터리 방법론들을 눈여겨보았다가 그것을 꼭 필요한 경우에 태연자약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돼요. 명성 그 6일의 기록 같은 경우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료화면과 인터뷰를 활용한 다큐멘터리이지만 한편으로는 특정한 경험, 사과탄을 맞고 눈을 다쳤던 거라든지 혹은 당시에 이제 노태우 씨를 만났던 신부의 회고라든지를 할 때의 어떤 1인칭 시점으로 일종의 그 풍경의 재현이라고 할 만한 것을 수행하는 것도 나오는데 너무 태연자약하게 나오고 있고요. 훨씬 눈치채기 어렵게 쓰이고 있는 거는 자료화면들 중에 일부가 그냥 자료화면을 녹화해서 그걸 가져다 쓴 게 아니라 어떤 자료화면들은 모니터에 틀어놓고 그걸 다시 찍은 거예요. 모니터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모니터에 그 몇 개 입자들이 보인다거나 때로는 모니터 프레임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줌인해가지고 그 화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외향상 자료화면과 인터뷰가 결합된 영화 안에 슬쩍슬쩍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 눈에 띄지는 않는 식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이 명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겨냥하고 있는 무언가에 되게 잘 맞아요. 그 사건을 명성이라고 하는 게 줬던 그 흥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그때 어쩌면 깨닫지 못했던 것, 오인했던 것들을 다른 매개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전략에 되게 잘 맞는데 흥미롭게도 김동원 감독은 그런 식의 미학적 장치를 어떤 영화에서도 영화 전체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활용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오늘 살펴본 내 친구 정의루의 해당 부분, 그 세월호와 병치되는 부분 이외에도 그 다른 영화들에서도 충분히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개의 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에 문익환 목사 추모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의 한 부분에 있는 꽤 그래도 알려져 있는 몸짓, 제스처의 분석이라고 할 만한 시퀀스를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문 목사 방북의 중요한 성과는 김주석과의 만남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잠깐 김주석과 만나는 장면을 눈여겨보자. 김주석은 문 목사에게 악수를 청하며 의례적인 환영의 표시를 한다. 그러나 문 목사는 그 악수를 무시한 채 와락 김주석을 끌어안는다. 문 목사는 무엇보다 먼저 가슴으로 김주석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두 노인은 줄곧 손을 맞잡고 통일에 관한 생각을 나눴다. 1989년에 있었던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이라고 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그 사건 가운데 있었던 찰나의 몸짓을 하나 분석해 봄으로써 사후적으로 발견된 의미를 그 사건에 기입하는 방법론은 여기서도 감지가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 얼마 전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이 열리기도 했던 독일 감독 하론 파로키가 만든 몇몇 몸짓, 제스처 분석과 관련된 작품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다만 김동원 감독은 파로키 같은 감독처럼 이런 특정한 방법론을 영화 전체로 밀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분석적인 방법이 다시 외향상 소박해 보이는
김동원 양식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 뿐인데 저는 어디까지나 외향상 소박해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박함이라는 거는 프란시스코가 걸치고 있는 수도복처럼 사실은 철저함이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동원 감독의 초기 다큐멘터리 가운데 하나로 상계동 올림픽이나 명성, 그 6일의 기록 같은 영화들에 비해서는 관심을 덜 받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있는데요. 역시 의뢰받아 만드신 작업. 예. 1993년에 발표된 미디어 숲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당시에 온전히 한국인들의 일상으로 파고들었던 텔레비전 미디어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용 다큐멘터리이지만 픽션적인 걸 다큐멘터리 안에 도입한다든지 어떤 이미지를 프레임 내에 위치한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서 다시 프레이밍 한다든지 하는 아마 90년대니까 당시에는 본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하다고 불렀을 만한 양식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잠깐 그 부분을 보겠는데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보는 부분이지만 유일하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음악입니다. 종칠 때까지 봐요. 그래요? 동해물과 부를 때까지 봐요. 네, 지금 미디어 숲 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1993년 작업을 보셨는데요. 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의 그 문목사와 김주석의 만남 장면 두 개의 예를 봤는데 이거만으로도 김동원 감독이 다큐멘터리의 여러 양식을 이미 다큐멘터리 제작 초기부터 면밀하게 주목하고 있었고 본인 영화 안으로 일부 끌어들이고 있었다는 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음은 이거예요. 왜 보다 미학적이고 혹은 동시대적이라고 여겨질 법한 양식들을 주목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영화 전체에 걸쳐서 이런 걸 활용하는 거를 주저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감독님의 답변이 어떨지 가끔 이제 궁금해서 다른 식으로 여쭤볼 수도 있지만 이제 시큰둥하게 답변하신 적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관객이 봐야지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근데 그런 답변은 무시해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은 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표현에 너무 단순한 변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왜 이게 전면적으로 활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단지 김동원의 다큐멘터리들이 종종 의뢰를 받아 제작된 것이었다거나 따라서 항상 일반 관람자를 염두에 둔 대중적인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해도 좋은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김동원이라는 감독에 대해서 꼭 이런 자리에서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강연 첫머리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한 사람에서의 서 로베르토 신부의 수필 낭독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보셨으니까 충분히 기억하시겠지만 다만 이번에는 그 서 로베르토 신부의 수필의 내용과 영상 사이의 관계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비들이 총각에서 돌아와 우리 마루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새끼들이 좀 자라면 둥지에서 똥 쌀 때 몸을 틀려 밑에 마루로 똥을 쌉니다. 배우는지 혹은 본능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합니다. 요새는 다 출가하여 2마리만 남아 집을 마루 안에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준 똥을 매일 지어야 하는 것을 빼면 별 지정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우리가 밥상 놓고 먹는 자리 바로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새들이 볏짚과 흙으로 기초도를 지어놓으면 매일 밤 우리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헐고 있습니다. 상계동에서 청경들이 비닐하우스를 헐던 것이 생각납니다. 제비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계동 철거민처럼 마침내는 할 수 없이 우리 집에서 나갈 것입니다. 이제 보셨겠지만 제비가 똥을 싼다고 하면 똥이 나오고 밥상머리라고 하면 밥상이 정말 나오고요. 상계동 얘기를 하면 정말 상계동이 오버랩되는 낭독되는 수필의 내용하고 제시되는 이미지가 고스란히 겹칩니다. 그리고 떠날 것입니다라고 할 때 제비는 날아가고요. 물론 이제 그 제비한테 연출을 했을 일 없으니까요. 이제는 날아라. 이제 찍은 걸 가지고 편집해서 만든 거지만 정확하게 서 로베르토 신부의 수필의 내용에 맞춰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미지를 목소리의 내용을 일러스트레이션하는 기능에 국한시켰다는 식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집요하게 김동원 감독의 작품에서 이런 방식이 반복되고 한편으로는 몇 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린 것처럼 이른바 당대적, 미학적 스타일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 지금 보여드린 부분의 이런 집요함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이 부분에서 김동원 감독은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취하고 더불어서 그 다른 사람의 말과 결부된 그 사람의 시각, 비전까지도 자신의 시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작가적 주체, 감독이라고 하는 주체의 철저한 물러남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철저한 물러남을 통해서 김동원이라고 하는 작가적 주체가 세계를 보는 시각이 온전히 드러나는 게 김동원 감독 다큐멘터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상계동 올림픽이나 행당동 사람들 연작 같은 도시빈민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흔히 무미학적이라거나 비미학적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했던 이미지들의 배열이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에서 화자 혹은 내레이터로 상정된 우리, 즉 집단으로서의 도시 빈민들의 시각 혹은 비전에 비친 세계에 완벽하게 조응하는 거면서 이런 시각을 철저하게 자기의 걸로 삼은 주체의 시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친구 정의루 같은 작품도 지금 일부 보여드렸지만 이제 정의루 신부가 김동원 감독이 본인의 어떤 뭐 인생의 스승이었다고 얘기할 때 그게 하나의 삶의 태도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의루 신부가 빈민과 함께 하면서 보여줬던 포르마 비타의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포르마를 영화적 양식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 거쳐온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양상 이렇게 보인다. 근데 이게 하나의 실패, 서툼, 미숙함이 아니라 무언가 되게 정교하고 미학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비추면서 이 시각을 자신의 시각으로 삼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 외향상 보이는 거와 대단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 비전을 자신의 시각으로 삼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말 버릇과 혹은 그들이 보는 시각까지를 자신의 다큐멘터리의 양식으로 끌어들여버린 결과라고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부분을 보여드린 건 여기에서 지금 저 영상을 맞췄다고 할 때 이게 뭐 우리가 텔레비전이라든지 흔한 다큐에서 볼 수 있는 뭐 영상 수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 로베르토 신부는 한국에 오래 살아서 꽤 한국말을 잘하는 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듣다시피 정의루 신부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약간은 뭐 아주 서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어색해 보이는 한국어로 낭독되는 그 수필에까지 이미지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앞서 이제 더 이상 재밌지 않은 건 앞서 보여드린 내 친구의 정의루의 한 부분이 매우 이런 점에서 볼 때 매우 기묘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다큐멘터리스트라고 하는 주체의 시각하고 타인의 시각 사이에 분리가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란 낯선 단어처럼 들립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앞장서서 싸워야만 하는 이 현실은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라는 김동원 감독의 말과 왜 그 싸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느냐고 일갈하면서 연대를 호소하는 정의루 신부의 말 사이에는 미묘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이 교차될 때 보여지는 세월호 선체의 모습은 김동원 감독의 시각도 정의루 신부의 시각도 아닌 어긋난 이미지예요. 한 사람에서 지금 확인해 보셨던 거하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말하고 이미지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큰 건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내 친구 정의루에는 김동원 감독 이외에도 총 4명의 내레이터가 등장하는데 이분들의 말은 모두 돌아가신 정의루 신부에게 사후적으로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김동원 감독 자신이 아닌 다른 3명의 편지, 내레이션이 읊조려질 때 김동원 감독이 이 다른 3사람의 말에 이미지를 대응시키는 방식은 방금 전에 본 한 사람에서의 그 부분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예, 이들의 말과 그 시각이라고 하는 거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처럼 타인의 시각을 철저하게 자신의 시각으로 삼는다고 하는 걸 고수하다가 정작 감독 자신의 편지 내레이션이 읊조려질 때는 간극과 어긋남이 출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내 친구 정의루에서 정말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그 김동원 감독님의 명성 그 6일의 기록과 더불어서 서울 영화집단 시절 홍기성 감독이 만든 수리세를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홍기성 감독 자신은 자신이 현장을 놓쳐서 부득이 사진, 인터뷰, 실제 투쟁이 아닌 대보름놀이의 기록 영상 등을 활용해서 재구성해야 했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한 적이 있고요. 이 작품이 그 때문에 성공적이지 않다고 자평하신 적도 있어요.
즉 수리새라고 하는 영화의 형식은 어느 정도는 임시방편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홍기선 감독 자신의 평가 절하에도 불구하고 수리새라고 하는 영화에서 수세 현물납부 투쟁과 마을의 대보름놀이라고 하는 약간은 무관할 수 있는 일이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에세이적으로 병치되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에 형상으로 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다른 상황과 병치하는 이 영화의 형식에 흥미를 느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동원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1년에 그 한국 독립영화협회 주관으로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라는 제목으로 책자와 독립영화 비디오 테이프 모음집이 제작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 홍기선, 김동원 감독을 비롯한 독립영화인들이 대담이 마련되었고 이 기록은 저 책자에 고스란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담에 보면 김동원 감독이 서울영화집단의 영화, 특히 수리새와 판놀이 아리랑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영화집단의 박광수, 김홍준, 황규덕, 문얼립이 공동 연출한 1982년 작품인 판놀이 아리랑은 한국 최초의 독립 다큐멘터리로 꼽히는 작품인데 이 대담 기록에 따르면 수리새가 나온 1984년에 김동원 감독은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했고 당시에는 다큐멘터리를 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건 아니었고 이장호 감독의 연출부를 거쳐서 장선우 감독의 데뷔작인 서울예수 연출부로 있으면서 이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 장소 헌팅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시다가 신부님의 부름을 받고 나중에 상계동에 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충무로에서 극영화 감독으로 데뷔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건데 이 무렵에 판놀이 아리랑이나 수리새를 흥미롭게 보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저 부분에서처럼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가 영화적으로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형식적으로 봐서 선전선동면에서 영화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었거든. 그러한 전통이 이어지지는 않았거든 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시는 것은 저 책자에 실린 사진에 나온 부분인데 홍기선 감독과 김동원 감독님 두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리새 같은 경우에 상황을 놓친 홍기선 감독이 여건상 어쩌면 부득이 취했던 형식이 언제나 항상 느리게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김동원 감독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형식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걸 영향받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수리새나 판놀이 아리랑의 형식적인 선전선동이라는 면에서 흥미로운 이 형식이 이 전통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통은 바로 김동원 감독 자신에 의해서 이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보신 명성 그 6일의 기록과 같은 작품에서요. 그러니까 명성 그 6일의 기록이 이제 제작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작품을 보시는 동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시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보시는 동안 최근에 뉴스에 자주 얼굴을 비치는 분들도 보셨을 거고요. 덕분에 작품이 제작되었던 시기에는 어쩌면 그 당시에는 또 알 수 없었던 의미를 오늘날의 우리가 부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오늘날의 영화에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야 조금씩 알고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경우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지 이 김동원 감독을 혹은 홍기선 감독을 이런 분들 한국 독립영화 혹은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대부라거나 하는 식의 편리한 자리매김으로만 머물지 않고 다른 얘기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은 결국 당사자를 이름으로만 남은 잊힌 존재로 만드는 걸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느리게 배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무례하게도 두 분의 감독님을 가리켜서 느리게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결국 느리게 배우는 사람은 우리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다음 상영도 있고 해서 이제 그 1시간 반 정도 얘기할 거를 준비해 왔고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충분하지 않고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김동원 감독님의 작품을 보시고 혹은 보신 분들이라면 다시 보면서 이 작품들이 이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만 얘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기틀을 다졌고 뭐 우리가 있게 했고 뭐 사람에게 다가가는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형식은 배울 필요가 없다. 이거는 정말 막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숨은 말은 이제 당신들은 물러가십시오. 혹은 꺼지십시오. 뭐 이런 말과 같은 건데 이런 식의 모독과 더불어서 어떤 다큐멘터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요즘의 다큐멘터리나 이른바 에세이 영화들을 볼 때 느껴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작업도 있지만 또 상당수의 작업들이 이거는 아까 제가 좀 역시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달이 뜨니 달리고 싶다 뭐 이런 미학주의를 빙자한 변명들이 이제 넘쳐날 때 사실은 어떠한 동시대적 미학적 양식을 자기 영화 안에 끌어들이더라도 그게 내가 다루려고 하는 대상과 관련해서 이 대상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게 불가피하다라고 할 때만 끌어들이는 이 세대 혹은 이 김동원 감독과 같은 식의 방법론은 대단히 교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이 세대 혹은 이 세대의 또 감독님들 중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이 세대의 현역 감독으로서의 김동원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서 정말로 단지 태도가 아니라 그 방법론으로서의 형식까지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